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주로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죠. 기존에 알려진 유휴지 공급 외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뭔가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계속 저희들이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건.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네. 여러 글 쓰는 것들, 책 쓰는 것들 마무리하면서 네. 이 집필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군요. 집필 활동. 아, 알겠습니다. 저희 뭐 종종 나와 주세요. 계속 예. 부동산은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부터 좀 풀어보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죠. 이게 100%를 넘었고 수도권과 서울도 거의 100%에 가깝다. 통계 수치상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인구가 주는 쪽에 집을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공가가 생겨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간 측면이. 공가가 빈 예, 집. 집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농촌이나 네. 어촌 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고 네. 더 나가서 노인 인구만 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살던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아들네 딸네로 이동을 하면서 빈 집들이 늘어나지만 네네네. 그 집은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의 집들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예, 그래서 이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제 폐가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통계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봐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라고 넘었다. 통계상 얘기를 하는 거. 통계상 그렇게 할 수 그럼요. 있죠. 네네.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지은 지 그 철근 콘크리트조 아파트.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가 네네. 50년이 넘고 6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1년. 오, 만 50년이 네네. 지금 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녹슬거나 살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지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눈높이에 비해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도 맞지 않고 생활 주거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부각되는데 이것도 한 채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그 철거되기 전에는 한 채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103%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 한 채 한 채 숫자하고 우리 뭐 그 가구수 대비하면 한 대씩 가는 게 수치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살 수 없는 집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 100%다라고 숫자만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40대인데 제 주변에 집 못 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10년 뒤에는 그래도 인구 줄고 우리도 집 한 채 어떻게 좀 마련하겠지. 이런 허황된 꿈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막연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추세로만 보면 좀 답이 없고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인구가 일단 줄지 않고 있고요. 왜 줄지 않냐면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다들 네네. 장수하시는 나라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장수하기 중에. 때문에.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인 가구가 느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네, 네. 2000년 우리나라 그 전체 가구 수가 얼마였냐면 1,400만 가구였는데 1,400만 예, 가구. 근데 네. 2017년 인구 센서스에서 보면 1,967만 가구로. 가구 그러니까 수가. 인구는 이제 정체 국면이죠. 아직 줄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런데 비해서 가구 수는 급증하는 이유가 이제 1인, 2인 가구들이 그렇군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최근 통계는 아직 19년 통계는 하지 않았는데 18년 인구 이동, 국제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순유입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까지.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는 참 힘들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레벨까지 올라가고 또 네. 최저임금도 인상되는 과정에서 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인구 유입압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소득 수준도 높고 그렇죠. 법 제도도 잘 돼 있고 물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뭐, 비공식적 차별이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점점 개선되는 중에 있는 나라이고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가면 외국인이 더 많아 뭐 이런 네네, 지역들이 그런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착이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20, 3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1인 가구가 많을 그렇죠. 테고요. 네. 그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도 높아진 데다가 해외에서 인구 유입압도 존재하고 또 건강해지시고 노인 인구도 늘어나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마지막 결론이 이제 도시에 많이 올리는.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그러니까요. 너무 예. 집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걸 이제 강제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든 거기를 잘 개발해서 살기 좋게 그리고 세금 잘 걷어서 지방 균형 발전에 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공급 대책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볼 용적률 완화 부분. 뭐 이거 이재명 지사나 등등 얘기했던 거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한마디로 지금 쥐고 있는 집들 좀 풀어라, 내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 있죠. 일단 세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역시 제일 무서운 건 세금이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그 기회 비용이라고 저희 이제 표현하는데 예전에 이제 20년 전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2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10%다. 네. 예, 와, 그 정도 정말 됐었죠. 믿기지 않죠. 않는. 네. 10%였을 때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연 1억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10%.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얼마냐? 500만 원이거든요. 연 이자 기대가 네. 우리 정책금리 0.5%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500만 원이거든요. 10억을 예금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대 비용이 예전에는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네네.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돼? 네, 네.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지금은 이자 비용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다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 맡길 필요가 없는. 네, 네. 또 그 주택 가격의 어떤 하락의 위험도 있지만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 나는 이 정도의 기회 비용은 포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세금이죠. 즉 주택 보유에 따르는 기회 비용을 올려버리면 주택을 내가 굳이 저 세금을 내면서 보유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그 종부세를 네네. 강화하는 등 또 양도차익과세, 다주택자의 양도차익과세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는 충분히 일리 있는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답은 없지만 네. 저는 이 정책 자체를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쇼크로 경제가 지금 빈사 상태인데 금리 올리는 건 더 못할 일이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세금을 좀 올려서 또 이 세금을 증세를 통해서 다른데 재원으로 쓰면 되지 않냐?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 대안이다. 다만 너무 이제 급격하니까 저항이 나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돈이 누구한테 갈 거냐? 어디다 쓸 것이냐에 네네. 대한 어떤 플랜도 필요하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세든 사람들한테 소위 전가하면서 세금은 그만큼 내고 전가시키니까 결국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한없이 계속 비관적이잖아요. 부동산 정책 나올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그런 전망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강한 곳, 전세 수요가 강한 곳, 네.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러도 올 곳. 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은 네네. 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89년, 90년에 우리나라가 전세가 매년 1년 단위 계약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네네. 이게 이제 2년 단위 계약으로 그때 바뀔 때 전세 가격이 한 30% 이상. 네. 물론 그때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 초반에, 자체가 86년부터 89년까지 연 20% 오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의 절대적 부족, 특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50정부 시절의 주택 공급의 부족들 이런 것들이 네. 그 58년 개띠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네네. 한국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30살이 도달한 해가 88년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결혼 인구의 증가와 출산 붐이 있었는데 주택 공급은 적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네네. 결국 국민주택 200만 호로 통칭되는 새로운 신도시 건설로 그걸 막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도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가 만약 있다면 이건 전세 가격에 전가될 여지들이 세금이 전세나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은 좀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래서 양극화가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제도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물리게 되면 네.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게 되면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결국 최근
네. 세종시와 서울 강남을 가지고 있는 네, 모 네. 공직자들의 선택들을 우리가 일련의 선택들을 본 것처럼 음.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수익 기대, 향후 미래 수익 기대가 떨어진다 싶은 집들 또는 단위 가격이 적어서 괜히 세금 부담만 주지 네, 네, 네. 큰 자신의 자산 증식에 이익이 안 된다 싶은 주택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집약되죠. 그래서 양극화로 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네. 일단 용적률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 네. 건폐율, 용적률만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건폐율은 땅에서 얼마나 건축물의 면적을 잡느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집에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네. 단층. 네. 이러면 이제 이 건폐율 50%인 거고요. 용적률은 그게 2층이다. 그럼 100%가 되는 거고요. 네. 3층이다 그러면 1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건폐율은 1층 면적이고요. 용적률은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각 층 면적을 모두 합한 것.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건폐율 50%인데 용적률 100%예요. 그러면 이제 100평짜리 땅에 50평짜리 집 2층 집을 지을 수 있다. 2층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넓이와 공간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예전에 한 3층짜리를 한 6층으로 올리도록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빽빽하게 짓겠다. 약간 이런 개념 같은데 용적률을 그동안 이렇게 어쨌든 규제를 한 것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지금 완화하자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집이 모자르니까 공급을 위해서라는 건데 그동안 용적률을 뭐 규제했다라면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규정을 놨을까요? 두 가지 걱정이 있었겠죠. 네.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지죠. 그러니까 땅은 똑같이 100평인데 네. 거기에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나 500평짜리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땅 100평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 토지 개발의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잖아요. 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 부동산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겠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네. 첫 번째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 과밀 개발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네. 이제 90년대 초반이나 그때 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들이 규제가 좀 완화된 적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좀 너무 과밀 개발이고 너무 빽빽하다. 이런 비판들 속에서 좀 디자인 측면이나 생활 환경의 주거의 어떤 쾌적함 측면에서 좀 너무 과하다. 네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제일 많은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250%가 일단 우리나라 250%. 예, 250%가 용적률의 상한으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 해야지만 소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당시에, 있는데 네. 이제 취지가 지금 뭐또 있었겠죠.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디자인이 그렇죠. 예, 그 중요하죠. 쾌적한 방향으로 가고 특히 커뮤니티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개선들이 이루어지면서 옛날처럼 정말 성냥갑 아파트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쾌적한 아파트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네.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률이 너무 개선되거나 그쪽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거 지금은 좀 더 우선이 아니냐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자 뭐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건 맞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용적률 제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수가 줄어듭니다. 주택수가 줄어든다고요? 예, 바로 이제 용적률을 이 과거 기준과 달라져서. 그렇죠. 용적률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250% 혹은 또 일종 같은 경우는 200% 정도로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주택에서 투자자들 그 주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집주인들 그러니까 그 지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땅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네. 제일 좋은 자리 로열층을 가게 되겠지만 전체 거기 살고 있었던 뭐 빌라라든가 네.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에 살고 계시던 분 중에 상당수는 입주권을 얻지 못한 채. 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였냐라고 하면 오히려 주택 수가 줄어드는. 왜냐하면 이 용적률이 낮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소형평을 가기보다는 인기가 네네. 좋은 네. 로얄동, 로얄층, 로얄평을 네, 선호하는 네. 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싶으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인구 줄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약간 이게 줄었다는. 철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밀려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용적률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런 규제 완화 없이는 주택 공급 대책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의 수익률이 개선될 때 이거 어떻게 붐을 막을 거냐. 네네. 착공에서부터 입주까지 보통 3년, 4년 잡거든요. 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네. 일단 잘 돌아가면 최선의 경우 2, 3년. 3, 4년이 일반적이다라고 본다면 그때까지 어떡할 거냐. 서울 시내에 당장 입주 주택 아파트 호수는 네네. 내년에 10,000호대다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이 지금 400만 호가 있는 나라 그 큰 내년에 도시에 10,000호요. 네. 너무 적잖아요. 이런 정도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까지 활성화되면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금이었던 거 네네. 아닌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이미 재초환이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길고도 긴 이름의 네네. 정책이 존재하는 데다가 추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걸 도입을 통해 가지고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해보고 대신 용적률을 올릴 때까지 시장의 그 뜨거운 분위기를 세금으로 좀 가라앉혀보자. 네. 이게 정부의 정책 믹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서울에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죠. 워낙 또 인구가 몰리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또 없죠.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짓는 데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언제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12년부터 15년 사이 일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네, 반대합니다. 아, 반대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임대주택이라는 말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임대주택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즉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투자의 수익 측면에서 국민연금액의 수익이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네. 연평균 수익률이 5.8% 나는 연금입니다. 5.8. 세계에서 세계 5대 연금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 취재 결과입니다만 네. 2억 원 정도씩 손실 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 채를 지을 때. 어.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금융부채에다 건설비 이런 것들이 적자가 크게 납니다. 자, 이거를 만회시켜 줄 만큼의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느니 정부가 신용도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로금리에도 채권 발행이 돼요. 적자 국제를 찍어서 그 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좋은 지역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될 일이지 신용도가 가장 좋은 정부가 안 나서고 왜 네. 그 연금을 이야기하느냐.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처음에 서두에도 시작했지만 네. 이 인구가 앞으로 30년 뒤 정도부터는 확실히 급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 아니냐. 네. 2050년부터 고갈이다. 네네네.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걸 뭘로 막아왔냐면 높은 수익률로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네. 저희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난데없이 정부의 이 복지 정책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갑자기 연기금이 그걸 담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연기금에게 그렇게 높은 수익, 네네. 과거의 역사적인 평균 수익을 보장할 정도의 수익을 줄 거라면 그럼 뭐하러 연금한테 줍니까? 정부가 직접 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EAR 리서치 홍춘옥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